안녕하십니까. 막상 사연을 보내고자 하니 무슨 말로 이를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또 손이 떨려옵니다. 저는 지방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왔고 악착같이 살다 보니 어느덧 제 가게를 제 손으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긍긍하며 돌 때 만났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미혼모의 딸로 살아서 그런지 마음에 상처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홀어머니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어머님이 고생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재혼은 안 했냐고 물어보니 간간히 만나던 남자들이 있었는데 재혼까지 간 남자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중학교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돈 못 벌던 아버지를 탓하며 다른 남자에게 바람이 나버려서 결국 저희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죠. 아내 집안도 저희 집안과 마찬가지로 빚도 많고 결손가정의 자식이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아무런 기댈 곳 하나 없던 우리였던지라 더욱 급격하게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사귀게 되면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며 살다가 2년 차에 첫째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며 2살 터울로 둘째도 가지게 되어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을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의 입이 늘어나게 되니 돈 역시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기에 아내도 거들겠다며 제 가게의 내부를 맡게 되었고 제가 밖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물건을 떼다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영업을 해야 하는 건 필수였고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거래처들이 나름 상당히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거래처들을 아내에게 담당하며 재고 파악들을 했고 이내 빠르게 안정화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당뇨와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장모님이 쓰러지게 되시고 어쩔 수 없이 가게 위층에 있는 저희 집으로 장모님을 모셔와 아내가 수시로 병수발을 들면서 가게를 돌보았고 장모님은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이신지 보험 하나 내신 게 없어서 그 모든 비용을 저희 부부가 벌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없는 병원비와 약값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그나마 나아지던 저희의 생활은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어 돈이 점점 말라붙어 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에 신경을 못 쓰게 되니 수익도 줄어들게 되어 제가 투잡을 뛰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3년 병에 효자 없다는데 저희 장모님 7년이나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도 못 가리시며 사시다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본인도 누워있는 게 너무 답답하셨는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저희에게 가끔씩 욕도 하시고 소리도 지르고 저희 가족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안은 오물 냄새로 범벅이 되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저희 아이들 옷에도 냄새가 배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린다고 울던 아이들을 보며 정말 지옥과 같은 7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저희 집에 남겨진 건 엄청난 빚뿐이라 저는 투잡을 장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하게 되었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매일같이 새벽잠을 줄여가며 어떻게든 가정을 살리고자 나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아내가 몰래 화장실에 가서 통화를 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듣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옷차림이나 화장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모르는 새 옷과 화장품들이 늘어나더군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엄마가 밤이 되면 옷을 입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잠시만 만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희망적으로 하며 계속해서 일을 했으나 아내는 점차 저와의 대화도 소홀해졌고 주말에는 친구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갈 때도 있더군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투잡을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집 앞에서 잠복을 했더니 저희 가게로 거래처 사장님이 들어가더군요. 그 후 아내가 나와서 가게 문을 잠그고 들어가더니 불이 꺼지더군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제가 처음 사업할 때부터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며 사업이 힘들 때는 대금 결제일이 좀 늦어져도 이해해주던 사람이라 항상 고마워했고 연배가 제 삼촌뻘입니다. 아내보다 무려 17살이나 많은 노년의 남자입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가게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이 두 짐승들에게 욕을 퍼부으며 전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거래처 사장님은 저에게 흥분하지 말고 말로 좋게 해결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어차피 아내는 자네에게 마음이 떠났다고 결혼하고 죽어라 고생만 시켰는데 자기가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려 한다고 제가 합의 이혼으로 아내를 보내주고 자기는 결혼하게 되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지금보다 더 큰 가게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애들도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요. 저는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미친 소리 하냐며 또 화를 냈고 소리를 계속 지르자 거래처 사장은 저한테 지금은 화나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것이니 화가 가라앉으면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판단해보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며 옷을 챙겨 입고 나가더군요. 아내는 제 눈치를 보더니 그냥 저 말대로 하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뚫린 입이라고 지금 나오는 대로 떠드는 거냐고.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네가 내 앞에서 대놓고 그딴 소리를 한다는 게 사람이 할 소리냐고 하니까 저랑 결혼해서 솔직히 너무 불행했답니다. 돈도 한 번도 못 써보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지금 저 남자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신혼여행으로 해외여행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게 해주겠다고 했다고요. 저랑 살면 해외는커녕 비행기 한 번 못 타고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며 자기를 제발 이제는 놓아달라고 하더군요. 전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따졌어요. 당신 지금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네 엄마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 절대 이러지 않았을 거야. 네가 니네 엄마 모시고 살자고 빌 땐 언제고 장모님 죽고 나니까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버리고 짐승마냥 돈 많은 아버지뻘 남자한테 가면서 자기를 팔려고 하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 라고요. 아내는 어차피 저보고 버텨봐야 이혼할 테고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정도로 끝날 거라고. 그런데 합의만 해주면 저 남자가 돈도 많이 준다고 하니 이왕 이혼할 거 합의 이혼을 그냥 하는 게 저한테 이득 아니냐고. 그나마 저 생각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라며 엄마 돌봐준 건 정말 고마운데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이제는 편하게 좀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 말하고는 저를 남기고 밖으로 나가더니 거래처 사장과 같이 차를 타고 떠나더군요. 저는 그날 밤 가게에 앉아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엄마 언제 오냐며 아빠는 오늘 일 안 가냐고 집에 들어온 저에게 묻더군요. 아내에게 전화해서 아이들은 그럼 어쩔 거냐고 하니까 지금 결혼할 남자가 애들은 꺼린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한테 이제 거리낌 없이 결혼할 남자라고 말하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도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서 부끄럽지만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변호사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말을 하자 친구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현실적으로 아내가 그렇게 이혼을 하면 그 남자가 저한테 제시한 조건만큼 받을 길은 없다고. 근데 그거 자존심도 걸린 문제니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제가 돈을 받고 아내를 넘기게 되면 상납 아닙니까? 돈보다도 저 인간들 처벌받게 하고 싶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상간남 소송과 이혼 위자료 2가지만 가능하다고. 또한 저의 규칙 사유가 없으니 절대 이혼하지 말고 버텨보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조급해지는 건 저쪽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송에서도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상간남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고
상간남이 이런 요구까지 했다고 하니 판사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그렇게 이혼 소송들이 질질 끌게 되고 시간만 흐르자 아내가 그 남자 쪽에서 돈을 받았는지 돈을 더 준다며 양육비랑 더 큰 재산 분할 명목으로 저에게 거액을 제시했으며 저는 위자료와 아내 재산은 말이 아내 재산이지 그 남자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아이당 80만 원씩 성인 될 때까지 받는 조건으로 받아내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그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은 것이니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잘 키우라고 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영감탱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들어오던 양육비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더군요. 아내도 그러고 나서 그 영감이랑 헤어졌는지 연락하면 돈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때 만났던 거액의 돈을 바탕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저희 가족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내는 듣기로는 어디 지방 술집에서 일하며 힘들게 산다고 하더군요. 가끔씩 저에게 아이 핑계로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그때마다 자기 용서해주면 안 되냐는 말에 너 아빠 뻘 돈 많은 남자 꼬시는 거 잘하지 않아? 그런데 가서도 끼나 부리고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인 것은 이제 저희 아이들 큰놈 고등학생과 둘째 중학생 녀석입니다. 저 인간 같지 않은 여자가 엄마랍시고 갑자기 찾아올까봐. 그게 제가 가장 요즘 맘 졸이는 일이네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입사하게 됐어요. 특별히 잘난 것이 없지만 제가 워낙 전공을 살려서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인지 별탈 없이 좋은 회사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더라고요. 마냥 대기업 들어갔다고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학부생 때랑은 차원이 다를 만큼 엄청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치여 몇 년간은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아주 힘들게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도 가봤고 3년 차가 되니 조금 일이 수월해지고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와인 동호회, 테니스 모임 등등을 가지며 건강한 삶의 균형을 맞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을 모범생처럼 교수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제대로 노는 법도 잘 모르는데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특유의 여유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잘 주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저와는 완전 반대인 스타일이었죠. 언뜻 들어보니 부모님께서 굉장한 부자이고 또 물려받은 돈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불려 몇백억대 자산가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모임에서는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모임이다 보니 투자 관련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그 여자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돈을 불려주고 해서 거의 그 모임에서는 신처럼 여겨지는 실질적인 회장처럼 대우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와는 거리가 멀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에게 유독 말을 많이 걸어주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성격이 좋아서 약간 내가 겉도는 것을 챙겨주는구나 싶었는데 주위에서 100% 관심이 있는 거라고 잘 좀 해보라고 부추기더라고요. 저도 약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 커피를 마시자고 하니 그 여성분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한두 번 계속 만나다 말이 정말 잘 통하고
보기 드문 진취적인 여자에 미래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확고해서 정말 만나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함께하는 미래도 그리게 되고 어디에 살 건지, 아이는 좋아하는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몇 명까지 낳고 싶은지 등등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사실 그 여자에 비해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기껏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학벌과 직업뿐인데 몇백억대 자산가 앞에서 그게 가당키나 하나요? 그래서 결혼은 사실 꿈도 못 꾸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오빠, 맨날 우리 미래 이야기하면서 오빠는 왜 먼저 결혼하자고는 이야기 안 꺼내? 오빠랑 있으면 나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불안감도 사라져. 오빠 같은 사람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일하다가 피곤하면 빨리 오빠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고 오빠 손 잡으면서 힐링하고 싶어. 혹시 오빠 내가 부담스러워서 결혼까지 생각 안 하는 거면 그러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신혼집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오면 충분하고 그 외에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 하면 돼. 그러니까 오빠 나랑 결혼하자. 라고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여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확신과 진심을 알게 된 후 저는 정식으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정말 결혼식만큼은 제가 부담하고 싶었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화려하게 결혼식의 주인공인 제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써서라도 정말 화려한 호텔 이런 곳에서 해주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극도로 거부하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결혼하자고 난 그게 더 좋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프라이빗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리고 모임 사람들도 저희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직장인인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아파트였고 아내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항상 여자친구, 그러니까 아내가 된 제 아내는 제가 기죽지 말라고 하면서 넥타이도 정말 비싼 명품 넥타이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들도 한 명 낳게 되었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사업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손톱도 물어뜯고 해서 보는 저까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도통 대답해주지 않았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투자 관련해서 좀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며 말을 돌렸고요. 워낙 혼자서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니 믿었습니다. 아내가 중학생 때부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해외에서 생활하셨고 아내는 혼자 한국에서 생활해서 독립심이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결혼식 때도 해외에서 결혼식을 위해 들어오셨다가 결혼식 끝나고 바로 일 때문에 출국하셨고요. 국내에서 부동산업을 하셨다고 대충 듣긴 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강하게 큰 아내였기에 이번 일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행히 안정을 찾은 듯 다시 원래의 당차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지방으로 급하게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할 일이 많아서 하루 자고 온다고 하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잘 해결하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다다음 날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고 누구세요? 라고 하니 형사라고 하면서 아내가 사망했다고 빨리 서로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서해 가서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다리가 덜덜 떨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요. 아내의 직업, 재산, 부모님,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온갖 거짓말과 허풍으로 사람들이 환심을 사서 사람들에게 투자 용도로 돈을 받은 뒤 그걸로 부자 행세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들어간 동호회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그 돈의 몇 퍼센트를 수익금으로 주면서 본인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척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은 것이고 아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아내 명의가 아니라 월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아내는 그동안 저 몰래 우편함에 들어오는 각종 어마어마한 고지서와 사채업자들에게 온 통지서 등등 전부 저 몰래 차 뒤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결혼식장에 온 처가댁 식구들, 장인어른, 장모님 전부 하객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모두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애초에 외국에서 장인 장모님이 살고 계신 것부터가 거짓말이었고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라고 한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정치 쪽에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라고 귀한 부동산 정보라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고 수십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다가 고소를 당한 아내는 재판일이 다가오고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된 아내는 모든 사실을 저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고 이 사실은 지역 뉴스에 짤막하게 나올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동호회 사람들은 아내에게 수억을 맡기고 매 분기 투자 수익금을 받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사실에 저에게 엄청난 전화가 밀려 들어오고 집에 찾아오고 회사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고 당장 애까지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허무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아내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얻은 수십억으로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신혼집 월세를 내고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몇백에서 몇천까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원금으로 돈놀이하고 그러다 돈이 부족해지면 사채를 쓰던가 또 다른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기를 치기를 반복했던 것이었죠.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고 모든 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몇 년을 저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으며 이렇게 아이까지 내버려두고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났는지 도저히 원망스럽고 믿고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된 후로 바로 그 신혼집에서 나와 저는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고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심리상담 전문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 아이와 함께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고 저는 모든 인간관계가 절단되어 버렸습니다. 돈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아내 때문에 잃어버린 내 직장 동료들과 동호회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 퇴직금까지 아내에게 바쳐버린, 그러니까 사기당하신 어르신분들까지 도저히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고 저도 나쁜 생각을 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아이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혼자 남게 둘 수 없어서 일단 악착같이 살고 있어요. 정말 믿겨지지 않고 아직도 글을 쓰는 지금도 너무 힘이 듭니다. 원망할 대상도 이 세상에 없으니 오죽 제가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디에다가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정말 힘들지만 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정말 사기당하신 분들도 너무 안타깝고 제가 다 죄스럽고 여러모로 정말 힘드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